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마지막 부분으로 윤리학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윤리학 책 2개 남겼는데 둘 중에 더 유명한 건 니코마코스 윤리학입니다. 필사본 첫 페이지입니다. 필사니까 사람 손으로 쓴 건데요. 굉장히 예쁘게 쓰고 채색도 아주 아름답게 되어 있고 금박도 되어 있죠. 실제 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옛날에는 뭐 책 한 권의 가격이 지금 돈으로 집 한 채 가격 맞먹을 정도로 비쌌다고 하니까요. 이것은 피렌체 시대 때 1450년경 제작된 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르네상스 시대 굉장히 폭발적인 지식의 발전이 있었던 시대죠. 이때 클래식이라는 말이 처음 생겼는데 이 클래식이라는 말이 고전이라는 뜻이고 이 고전은 고대 그리스 시기, 아테네 문화가 융성했던 시기를 말합니다. 르네상스 시대 인문학자들이 고대 그리스 여러 작품을 라틴어로 번역했는데 그중 한 사람인 레오나르도 브루니, 이때는 이제 중세시대니까 라틴어를 공용어를 썼겠죠.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번역했고요. 사진은 그걸 필사한 것입니다. 본문의 첫 글자에는 아리스토텔레스를 그려놓았어요. 여러분들 여기를 혹시 확대해서 보실 수 있다면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책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래쪽 문양의 중앙원에는 피렌체를 지배했던 메디치 가문의 문장을 그려 넣었습니다. 지배했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아무튼 피렌체의 모든 사람들이 메디치 가문 덕에 먹고 살고 르네상스가 거의 메디치 가문의 그 막대한 부에 힘입은 바가 크죠. 메디치 가문이 만들어 놓은 문화 유적에 상당히 많고요. 자기네 개인 성당도 있고 막 그렇죠. 도서관도 있고 메디치 가문의 문장이 이렇게 생긴 게 피렌체에 가면 곳곳에 있다고 합니다. 그 두오모도 있고 그렇죠. 어쨌든 아마 메디치 가문에서 이 책 제작비를 아마 대었던 게 아닐까요? 그래서 메디치 가문의 문장이 여기 있습니다. 니코마코스 윤리학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윤리학과 행복, 이때 이 윤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윤리학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오늘날의 윤리학은 어떤 행동이 이루어오냐 아니냐. 여러분 그 윤리학 시간에 무엇을 배우셨을까요? 그 트램 문제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전차가 가고 있는데 브레이크가 고장났다, 계속 있으면 3명이 죽고 핸들을 꺾으면 1명이 죽는다, 핸들을 꺾을 것이냐 말 것이냐 뭐 이런 문제라든지 뭐 그걸 변형한 여러 가지 문제들 있고 어느 게 맞을까요? 뭐 공리주의, 의무론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그러죠. 그런 윤리학은 일단 아닙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나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약간 자기계발서 느낌도 많이 납니다. 어떻게 하면 좋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지? 이런 물음을 파고드는 그런 책입니다. 당연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주된 관심은 자연과학이었고요. 윤리학은 부수적인 관심이었을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 저서는 에우데모스 윤리학, 니코마코스 윤리학 2권입니다. 니코마코스 윤리학이 더 나중 작품이고 더 풍부하고 더 유명합니다. 니코마코스는 아리스토텔레스 아버지 이름도 니코마코스고 아들 이름도 니코마코스예요.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리스토텔레스 처음 시작할 때 그 아민토스의 시의였다고 그랬죠. 필리포스 왕의 아버지 아민토스의 주치의가 니코마코스 시였는데 그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아버지셨어요. 근데 아들 이름도 자기 아버지 이름을 따서 니코마코스로 지었습니다. 니코마코스 윤리학의 니코마코스는 아버지는 아니고요. 아들 니코마코스를 가리키고요. 제목으로 미루어 보면 아들아 이렇게 살아라. 이런 삶의 교훈을 주려고 쓴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요새 자기계발서 중에 뭐 딸에게 주는 아버지의 조언, 뭐 아들에게 주는 아버지의 조언, 뭐 이런 거 책들, 그런 책들은 재밌는 자기계발서 같은데 이거는 좀 체계적인 논문처럼 돼 있어요. 워낙에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이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딱딱하고 체계적인 논문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인생의 목표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하고 잘 사는 삶인가? 이걸 물어보면서 시작을 하고요. 인생의 목표가 뭐지? 그건 행복이야.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잖아. 되게 당연한 얘기 같죠?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중이나 교양 있는 사람들, 즉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든 공부를 적게 한 사람이든 다 의견이 일치한다. 최고로 좋은 건 행복이고 잘 살고 잘 처신하는 거, 이거라고 여긴다. 이 점에 있어서는 지식인이든 뭐 일반인이든 다 동의한다. 이런 뜻이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은 행복이 뭐라고 느끼십니까? 저는 힘든 일이 다 끝났을 때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쉴 때, 이럴 때도 행복하고요. 예쁜 노을을 볼 때도 행복하고요. 제가 강아지랑 산책할 때도 행복합니다. 행복이 내면의 어떤 상태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죠. 여러분들은 어떨 때 행복하신지요? 네, 주관적인 만족감, 내적인 충만함, 긍정적인 느낌 같은 것을 행복의 요소로 봅니다. 저는 가장 그 행복한 표정을 어디서 봤냐면, 아까도 김연아 선수 얘기가 나왔는데,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 딸 때 2010년도 올림픽에서 그 멋지게 연기를 마치고 기뻐하는 모습, 행복의 절정인 것 같은 모습이에요. 어떤 내적 충만함, 주관적인 만족감, 이런 거, 우리 행복의 상태가 내면의 상태라고 여기죠. 그런데 고대 그리스인들은 행복을 내적인 내면의 주관적 감정으로 보지 않고요, 객관적인 어떤 상태다라고 보았어요. 제가 가만히 있으면 제가 행복한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모르죠, 그렇죠? 그런데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저 사람은 행복하게 살고 있군, 저 사람은 행복하지 않구니, 그 남이 봤을 때 알 수 있는 어떤 상태라고 생각한 거예요. 즉, 저 사람은 지금 허약해 보이네, 허약해, 저 사람은 건강하네, 건강해, 이렇게 밖으로 봤을 때 알 수 있는 어떤 상태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스어로 행복은 유다이모니아 혹은 에우다이모니아, 에우는 좋은 상태 또는 잘하는 상태, 다이모는 신입니다. 그리스인들이 생각하는 행복은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삶을 정말 잘 살아가는구나 하고 알아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게으르고 엉망진창인 삶을 살면서 자기는 만족하다고 해서 그걸 행복한 삶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게 당시 그리스인들의 상식이었어요.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나만 행복하면 그만이지, 그럴 때 우리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남들의 기준을 왜 맞춰? 내 기준대로 행복하면 그만이지? 그게 또 맞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리스적 사고방식에서는 행복하려면 이런 기준을 갖추었을 때만 그걸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식이 있는 시대였어요. 아리스토텔레스도 예외가 아니어서 아리스토텔레스도 행복에는 어떤 기준이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의 기준을 인간의 기능에서 찾고 있습니다. 예컨대 눈은 사물을 또렷하게 잘 볼 때 최상의 눈이 되죠. 코는 냄새를 잘 맡을 때 최상의 코가 됩니다.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어떤 기능을 잘 수행할 때 최상의 인간이 됩니다. 그걸 행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 얘기 어디서 좀 들어보신 것 같지 않나요? 아레테 얘기할 때. 코의 아레테는 냄새를 잘 맡는 것, 눈의 아레테는 사물을 밝고 또렷하게 잘 보는 것, 이런 얘기 했었죠. 시계의 아레테는 시간을 정확하게 잘 보여주는 것. 그 자기의 기능을 완벽히 수행하는 단계를 행복,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인간으로서 잘 살고 있지만 본인은 행복하지 않은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리스에서는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인간이 다른 생명체와 다르게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능, 자, 코의 고유한 기능은 후각입니다. 냄새 맡는 것. 그러면 인간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기능은 뭘까요? 이성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종종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성을 통해 생각하고 판단하고 추론하는 것, 이성을 발휘하여 말을 하고 자기 행위를 점검하는 것, 이런 게 인간의 고유한 기능이다.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입니다. 이성을 잘 발휘해야만 인간으로서 최상의 존재 상태가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성을 잘 발휘하는 능력이 사람마다 같지가 않습니다. 타고난 이성이 똑똑한 사람이 있고요, 타고난 인성이 좀 똑똑하지 않은 사람도 있죠. 스케이트를 잘 타는 김연아 선수 보고 조성진 피아니스트처럼 피아노를 잘 쳐라, 그거 말이 안 되죠. 누구나 능력의 차이가 있는 거고요. 저는 둘 다 못합니다만, 그렇습니다. 이성적 자질이 탁월한 사람이 따로 있겠죠. 근데 탁월한 사람이 그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때 비로소 가장 이상적이고 최상적인 존재 상태에 도달합니다. 이때 바로 인간의 행복이 실현되는 것이죠. 이렇게 보자면 이건 어떻게 보면 약간 엘리트주의이기도 한데요. 아예 이성적 능력이 많이 떨어지게 타고난 사람은 그 탁월함, 인간의 탁월함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히 노력해도 행복에 이를 수가 없다고 아마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할 것 같습니다만, 누구나 자기에게 주어진 이성을 갈고 닦으면 잘 발휘할 수 있게 된다. 또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기능인 이성을 탁월하게 발휘하는 능력은 행복에 꼭 필요한 조건입니다. 여기서 탁월함, 이 탁월함은 아레테죠. 이성을 잘 발휘하는 것이 인간의 아레테입니다.
이성을 잘 발휘하려면 이성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아레테가 있어야 되죠. 아레테를 탁월하게 제대로 발휘할 때만 인간은 이성적이게 되고 그때만 최상의 존재 상태에 이르고 그때 행복해지는 거죠. 행복은 아레테에 따라서 이성을 잘 발휘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통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에서는 아레테를 탁월함이 아니고요. 덕 혹은 미덕으로 번역을 많이 합니다. 아레테를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에서는 탁월함으로 번역을 해도 괜찮을 때가 많은데 아리스토텔레스 특히 윤리학에서는 덕, 영어로는 virtue, 미덕 이렇게 번역을 하면 더 뜻이 잘 통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레테, 곧 덕은 이성을 잘 발휘하게 해주고 최상의 존재 상태, 즉 행복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니코마코스 윤리학의 그 인용구 다시 한번 보실까요? 행복은 덕을 수반하여 행해지는 영혼의 이성적 활동이다. 그리고 덕이 여러 가지라면 그중 가장 좋고 가장 완전한 것에 따라 행해지는 영혼의 이성적 활동이 바로 행복이다. 여기가 조금 해설이 약간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덕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미덕의 여러 가지가 있죠. 행복이 이성적 활동이다 할 때 이 이성은 넓은 의미의 정신적 활동을 다 말합니다. 인간의 정신활동 다. 감정, 욕구, 성격 이런 거 다 들어갑니다. 판단, 추론, 학문적 인식, 지혜로움 이런 거는 좀 좁은 의미의 이성인데요. 감정이나 욕구, 그러니까 모든 정신활동 이게 다 넓은 의미의 이성입니다. 좁은 의미의 이성은 판단, 추론, 판단 논법 할 때, 논리학 할 때 뭐 이런 것만 이성이고 리즌, 우리가 영어로의 리즌이라고 말할 때 또 라틴어의 라치오라고 말할 때 그 좁은 의미의 이성이지만 행복이 이성적 활동이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할 때 이 이성은 넓은 인간의 모든 정신적 활동을 다 말합니다. 행복에 필요한 덕은 넓은 의미의 이성적 덕입니다. 정신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덕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을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품의 덕, 또 하나는 사유의 덕입니다. 성품은 에티케, 사유는 디아노 에티케. 성품의 덕은 영혼의 비이성적인 부분, 이게 좁게 말해서 비이성적인 부분, 감정, 욕구 이런 거랑 관련된 감정, 욕구, 소망, 성격,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이런 거 다 들어갑니다. 사유의 덕은 판단, 추론, 지혜, 그야말로 학문적인 그런 이성을 얘기합니다. 이 두 종류의 덕이 서로 어울려 조화를 이루어야만 이성적 활동이 진짜 넓은 의미의 정신활동이 잘 수행된다고 보았습니다. 행복은 성품의 덕과 사유의 덕을 함께 다 함양해야 됩니다. 성품은 약간 감정이나 성격 같은 겁니다. 성품의 덕, 중용과 습관 요거를 한번 살펴볼게요. 성품의 덕은 내면화된 성격 또는 인격입니다. 요거를 예를 들자면 성품의 덕 중에 용기, 절제, 자유인다움 요건 어떤 그 노예적이지 않고 남에게 뭘 의존하지 않고 독립심 같은 거, 자립심 이런 것도 될 것 같고요. 통큼도 있어요. 이 통이 커야 된대요. 자부심, 명예, 온화, 정직함, 재치, 수치를 아는 것, 정의로움 예, 이런 것들이 성품의 덕이에요. 당대 사람들이 바람직하고 훌륭하다고 생각한 그런 성격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것을 다 꿰뚫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고 보았는데 그게 바로 중용입니다. 메소테스. 그리스어 메소테스는 원래는 중간을 뜻하는 일상용어입니다. 일상용어가 철학으로 와서 종종 이론적인 용어로 바뀌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바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정중앙을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2와 6의 정중앙은 4죠. 그렇죠?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정중앙은 그냥 대상의 중간 혹은 대상적인 중간 이렇게 보았어요. 온도가 10도와 30도가 있을 때 그 중간은 20도 이런 게 대상적 중간입니다. 근데 그건 중용은 아니라고 보았던 것이죠. 중용은 정중앙이 아닙니다. 물론 극단적인 두 양 끝 중에 어느 지점이기는 하지만 정중앙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한 끼 식사량으로 예를 들면 200g은 좀 적고 600g은 좀 많다 할 수 있습니다. 정중앙인 400g이 그러면 중용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400g이 좀 모자라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400g이 좀 너무 많기도 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적절한 양이 다르겠죠.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몇 g이 중용이냐는 사람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의 적절한 중간을
우리와 관계에서의 중간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와 관계에서라는 것은 그것이 적용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느 게 적절한 양이냐는 그 관계에 따라 다르게 설정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중용이라고 본 것이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와의 관계에서의 중간을 중용이라고 부릅니다. 용기를 예로 들자면요. 니코마코스 율리학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용기가 지나치면 무모함이 됩니다. 모자라면 비겁함이 됩니다. 참된 용기는 무모함과 비겁함의 중간 그 어디에선가 성립을 합니다. 어디에서 성립을 하는지는 누가 알아내게 될까요? 누가 결정할까요? 그게 바로 인간의 이성이 결정합니다. 지혜가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용기도 지혜가 필요하다. 어느 게 용감한 행동인지 무모하지도 비겁하지도 않은,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고 이성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것이 잘 발휘되어야 인간으로서 좋은 도리를 지킬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용기는 무모와 비겁함의 중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제라고 하는 절제함, 아니면 검소함이라고 하는 미덕이 있다고 쳐볼 때 양 끝에는 하나는 낭비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인색함이 있습니다. 절제 혹은 검소함은 인색함과 낭비 그 중간 어느 지점인데, 그게 어디냐는 사람에 따라서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 이게 중용의 중요한 개념입니다. 요 중용에 대한 설명이 조금 애매하죠. 마땅히 그래야 할 때, 마땅히 그래야 할 일에 대해서, 또 마땅히 그래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마땅히 그래야 할 목적을 위해서, 마땅히 그래야 하는 방식으로 느끼는 것이 중용이다. 그리고 이게 최선의 길이고 이게 덕의 특색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마땅하다는 거는 누가 결정하죠? 이것도 역시 인간의 이성, 지혜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상황과 사람과 목적, 방법, 그 방법에 따라 적절한 중용을 취한다면 지나치거나 모자라는 양극단, 아까 말하는 사치와 낭비와 인색함의 양극단을 악덕을 피하고 절제 혹은 검소함이라는 덕을 실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행동할 때마다 판단하는 것은 아니래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저절로 됩니다. 어떻게? 덕은 행위 자체의 성질이 아닙니다. 덕은 제가 무슨 행동을 할 때 그 행위에 딸려있는 성질은 아니에요. 행위하는 사람 내면의 인격 상태입니다. 이게 에티케고 성품의 덕이에요. 덕이 인격으로 형성되면 언제나 중용에 따른 적절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덕이 인격으로 형성이 되죠? 아리스토텔레스의 대답은 좀 우스울 만큼 간단합니다. 많이 하면, 많이 연습하면 그렇게 된답니다. 성품 자체를 덕스럽게 형성해야 되는데 덕스러운 성품을 형성하는 방법이 뭐냐면 습관입니다. 예를 들어 용감한 행동을 많이 반복하면 용감해지고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용감한 성품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게 용감한 건지 처음에는 알까요? 잘 모릅니다. 그냥 겁나지만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하고 보니까 어떨 때는 약간 무모했고 어떨 때는 약간 비겁했는데 다음번에는 조금 더 용감 쪽으로 가야겠다. 예, 이렇게 자꾸 자기의 용감한 행동이 되도록 연습을 하면 그게 용감한 성품이 되어서 내면화가 되고 그 후에는 어떤 행동을 할 때 저절로 용감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되지는 않아요. 연습이 필요합니다. 정의로운 일을 함으로써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이건 정의가 어떤 건지를 계속 생각을 하면서 행동을 하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몸에 배어야 되는 것이죠. 절제하는 일을 함으로써 절제하는 사람이 되며 용감한 일을 함으로써 용감한 사람이 된다. 집을 지어봐야 건축가가 되죠. 그리고 악기를 다뤄봐야 훌륭한 연주자가 됩니다. 덕도 부단한 연습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잘 될까요? 아니에요. 유명한 건축가도 처음 지은 집 마음에 드셨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마음에 안 듭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못 지었나 몰라요. 이렇게 아마 말을 할 거고요. 훌륭한 연주자도 처음부터 잘하지는 않았겠죠? 처음에는 제가 왜 그렇게 연주를 못했는지, 어릴 땐 못했는데 열심히 연습했더니 잘 되었습니다. 연습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연습을 반복해서 저절로 자기 성품으로 변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몸에 배워버려요. 그것이 습관입니다. 김연아 선수가 스케이트를 잘 타는 것도 연습, 조성진 피아니스트가 피아노를 잘 치는 것도 연습. 덕을 실천하게 되는 것, 용감하게 되는 것, 어떤 미덕이 내 안에 내면의 성품으로 자리 잡는 것, 이것이 다 연습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습관적으로 어떤 행위를 반복하면 그 행위를 하는 성품이 형성되고 성품이 형성되면 필요한 상황에서 일관되게 덕에 따른 행위를 하게 되죠. 처음부터 잘하지는 않습니다. 하면서 자꾸 나아가는 것이죠. 조금 더 그 미덕을 향해서. 이런 면에서도 목적론적인 세계관과 아리스토텔레스는 부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사유의 덕 실천적 지혜. 요거는 영혼의 이성적 부분에 속하는 조금 머리를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좁은 의미의 이성적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5가지가 있는데요. 에피스테메, 테크네, 프로네시스, 소피아, 누스 이렇게 있습니다. 사유의 덕이 이렇게 많아요. 이론적 지식은 공부할 때 필요하고요. 기회는 테크노, 우리말한 테크닉입니다. 창작 활동을 할 때 테크닉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행복한 삶을 영위하려면 프로네시스, 요거는 숙고하는 능력, 이런 게 필요합니다. 실천적 지혜는 뭐냐면 자신에게 좋은 것과 유익한 것들에 대해서 숙고라는 건 곰곰이 잘 따져 생각해서 찾아내는 능력입니다. 상황에 맞도록 행동 방식을 정하는 지혜. 요거는 뭐냐면요.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하실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칭찬할 때, 저 친구는 참 경우에 맞는 행동을 해.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죠. 경우에 맞다. 경우에 맞는지 아닌지를 가려내는 능력. 요것이 바로 실천적 지혜이고요. 프로네시스입니다. 요거는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죠. 어느 집에 결혼식 축의금을 내러갈 때 얼마가 적당할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면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엄마한테 물어봅니다. 엄마, 나 친구한테 결혼식 축의금을 얼마를 할까요? 그러면 너는 뭐 직장을 아직 안 다니는 학생이니까 얼마면 된다든지 혹은 이제 직장인이 되었으니 얼마는 해야 되지 라든지 그런 거를 이 경우에 맞게 알려주시죠, 부모님이. 요런 게 프로네시스입니다. 이런 것도 경험이 또 연륜이 쌓여야 되겠죠.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형편이 어려운 친구를 좀 도와주고 싶은데 너무 드러내게 하면 그 친구에게 자존심에 상처를 줄 수가 있고요. 또 너무 지나치게 하면 그 친구가 부담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적당한 방법으로 그 친구가 자존심 안 상하게 그리고 적절한 수준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그런 걸 다 두루 살펴서 가장 적절한 방법을 찾는 것이 바로 실천적 지혜입니다. 요거는 경험을 통해서 축적되기 때문에 이것도 연륜도 필요하고 경험도 필요해요. 실천적 지혜는 삶의 부분에 관계하는 게 아니라 삶 전체를 통틀어서 관계를 합니다. 삶 전체를 염두에 두고 어떻게 행동해야 내 삶이 훌륭해질까? 이거를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이건 전체적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지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는 환자를 치료하는 방법을 알고 또 많이 치료하면 많이 치료할수록 더 잘 치료하게 되죠. 교사는 학생을 지도하는 방식을 대학에서 배우고 또 많이 가르칠수록 더 잘 가르치게 됩니다. 환자 치료나 학생 지도 같은 이런 부분적인 영역에서만 효력이 있는 것은 전문 지식이에요. 요건 경험과 연륜으로 더 쌓이지만 이건 프로네시스가 아닙니다. 실천적 지혜라고는 안 해요. 요거는 그 전문 지식이 되겠습니다. 실천적 지혜는 삶 전반에 걸쳐서 적절한 행위 양식을 발견하고 적절한 행동을 취하게 하는 그런 지혜입니다. 실천적 지혜를 가지려면 삶의 여러 국면을 다 경험하고요. 그 전체를 이해하는 그런 연륜이 꼭 필요합니다. 실천적 지혜도 그런데 가르치고 배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경험 많고 연륜 깊은 지혜로운 사람의 조언을 통해서. 제가 아까 축의금 얼마 하면 좋을지 판단이 안 될 때 엄마한테 물어보죠. 그런 조언을 통해서 이제 익히게 될 수 있다는 거죠. 혹은 그 어려운 친구를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잘 좋을지 모르겠을 때 예를 들면 할아버지한테 물어보면 할아버지가 지혜로운 어떤 방법을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침을 받으면 지혜를 쌓는 과정이 조금 단축이 되고요. 시행착오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물론 본인의 연습과 경험이 굉장히 필요하죠. 용어는 이성적 부분과 관련이 있기에 이건 배우는 게 가능하다고 보았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요. 성품의 덕은 에티케, 실천적 지혜는 프로네시스. 요거의 관계는 우리가 행동을 할 때마다 동시에 작용을 하는데 그 역할은 좀 다릅니다. 아까 예를 들어드렸던 상황이 어려운 친구를 보고 아이고 도와주고 싶어 이런 마음이 생겨나는 건 성품의 덕입니다. 이미 성품으로 그런 덕이 형성되어서 마음의 내면에서 저절로 우러납니다.
그런데 실제로 도움을 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방법을 찾아내는 것은 그 상황에 맞게 적절한 방법을 찾아내는 것은 바로 실천적 지혜 혹은 프로네시스가 됩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서로 맞물려 있다는 게 아리스토텔레스에서 굉장히 재밌는 지점입니다. 행동하려면 마음도 일어나야 되고 방법도 정해야 하니까 둘은 동시에 작용을 합니다. 니코마코스 윤리학 인용부 한번 볼까요? 우리는 실천적 지혜와 프로네시스와 성품의 덕, 에티켓을 따라서 우리 고유한 기능을 성취한다. 성품의 덕은 행위가 지향하는 목표를 바른 것으로 만들어준다. 우리가 나쁜 걸 지향하게 하면 그게 성품의 덕은 아니에요. 친구를 골탕 먹이거나 괴롭히는 건 성품의 덕이 아니죠.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를 올바르게 만들어주는 것, 이건 성품의 덕이고요. 실천적 지혜는 그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친구를 도우려는 목표를 세우는 건 에티켓, 성품의 덕. 적절한 수단과 방법을 찾아내는 것, 이건 실천적 지혜. 이 둘이 같이 작용해서 행위를 이루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서로의 성장을 돕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의 성장은 누가 누구의 성장을 돕느냐면 성품의 덕이 자라나려면 실천적 지혜가 필요하고요. 실천적 지혜가 또 생겨나려면 성품의 덕이 또 필요하고요. 이 둘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선순환을 일으켜서 둘의 덕이 같이 성장을 하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성품의 덕과 실천적 지혜는 서로 강화하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형성되어가는 관계입니다. 성품의 덕은 중용을 찾아서 적절하게 수행되고 완성이 됩니다. 더 나은 성품이 갖추어지면 더 훌륭한 목표를 세우고 또 실천적 지혜가 자라면 또 더 훌륭한 성품이 형성되고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성장을 도와주면서 함께 작용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덕이 완성된다면 최고 경지의 덕에 이른다면 최고 경지의 행복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가장 완전한 덕과 최고의 활동이 있고 그것에 근거한 최고의 행복이 있다, 이렇게 본 사람입니다. 최고의 행복, 행복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행복이란 무엇인가? 행복이 뭘까요? 아까도 시작할 때 여러분 행복이 뭘까요? 이렇게 얘기했었죠.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니코마코스 윤리학 시작하면서 모든 사람은 다 행복을 목적으로 산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죠. 최고의 행복,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하는 최고의 행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테오리아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관조. 관조는 바라보는 겁니다. 볼 관이고요. 조는 이렇게 비추어 본다는 겁니다. 밝게 비추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관조. 영원하고 불변하는 진리를 추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즉 이게 무엇입니까? 진리에 대한 탐구입니다. 그리스어 테오리아가 관조인데요. 영어 theory의 어원이고요. 이론, 학문 이런 걸 뜻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관조도 역시 학문적 활동을 말합니다. 이게 뭘까요? 최고의 행복이 뭐예요? 학문이에요? 그럼? 공부라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시나요? 되시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계시겠죠? 관조는 왜 행복일까요? 끊임없이 계속할 수 있는 활동입니다. 지혜를 추구하는 활동만큼 즐거움을 주는 건 없다.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입니다. 모든 인간은 본래 알을 욕구한다. 이게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이라는 책의 첫 문장입니다. 모든 인간은 본래 알을 욕구한다. 별로 알고 싶지 않은데요.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자동차 운전을 하는데 자동차 안에 어떤 기관들이 어떻게 해서 제가 운전이 되는지 저 모르고요. 별로 알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운전하는데 별로 지장이 없어요. 근데 모든 인간은 본래 알을 욕구한다?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만 그러신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묻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인간은 다 알고 싶어 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기들을 보면 호기심이 많죠. 아기들이 기어다닐 때는 아무거나 만집니다. 만져도 되는 거, 막 더러운 것도 만지고요. 위험한 것도 만집니다. 그리고 어떤 시기에는 입에 다 넣어봅니다. 더러운 것, 위험한 것도 입에 넣어봐서 아기를 돌볼 때는 그런 걸 항상 주의해야 되죠. 그게 뭐냐면 탐구하는 것 같기도 해요. 뭔지 궁금해서. 근데 그러한 아기 때의 호기심이 자라면서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물론 뭔가를 알게 됐을 때 되게 기쁠 때가 있죠.
궁금한 걸 알게 됐을 때, 혹은 여러분도 옛날에 수학 문제 막 안 풀려서 고민하다 탁 풀리면 어떤 쾌감 같은 게 있죠. 그래서 알미 즐거움을 준다는 건 또 어느 정도 사실인 것 같기도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관조는 자족적 활동입니다. 혼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누구의 도움도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에게 의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우면 지혜로울수록 자족적인 관조의 행복을 더 충만하게 잘 누리게 됩니다. 그걸 제일 잘하고 있는 존재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신이겠죠. 신은 테오리아만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데 관조하기 위해서는 여가가 있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여가는 그리스 말로 스콜레. 스콜레는 돈이 많아서 생업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고요. 정신적으로 여유로운 상태입니다. 관조는 그런 여가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활동이기 때문에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완전한 행복이에요. 여가를 의미하는 그리스어 스콜레는 학문 활동을 나타내는 단어들 스칼라 혹은 스쿨 이런 거에 어원이 됩니다. 공부, 즉 탐구, 즉 관조, 테오리아를 하려면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약간 좀 기분 나쁘게도 들리는데, 그럼 돈도 없고 시간도 없는 사람은 관조도 못하고 행복해질 수 없단 말입니까? 좀 기분이 안 좋죠? 더 살펴보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여가 스콜레는 노예제 사회에서 귀족들이 누리던 사회 경제적 지위입니다. 노예나 그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은 이 스콜레를 가질 수 없죠. 이 주장은 약간 엘리트주의가 많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귀족적 이상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스인들이 이상적인 모든 것에 갖다 붙이던 온갖 수식어를 아리스토텔레스는 관조에 전부 다 연결을 합니다. 온갖 좋은 것을 다 관조라고 해요. 관조는 신적 활동이고 관조하는 삶은 신적인 삶이다. 자, 니코마코스 윤리학 한번 볼까요? 우리는 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 자신이 신처럼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것 중에 최고의 것에 따라 살도록 그렇게 노력해라. 이게 아들에게 주는 조언이라고 했죠. 무엇보다도 지성이 인간 본성인 한 지성을 따르는 삶이 인간에게는 가장 좋고도 즐거운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다. 지성을 발휘해서 탐구하고 관조하고 지적 탐구를 여유있게 하는 삶,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의미에서 행복한 삶을 많이 누렸던 삶인 것 같기도 해요. 알렉산드로스가 후원할 때 류케온에서 충분히 즐거운 그런 삶을 누렸죠. 행복에 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덕에 따라서 이성적 활동을 하는 것, 이게 행복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지성에 따라서 관조하는 삶,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궁리하고 탐구하는 삶, 이게 최고의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알게 되면 정말로 훌륭하게 살게 되나? 덕과 알의 관계, 그리고 아크라시아의 관계. 자, 똑똑해지면 그러면 훌륭한 사람 되나요? 이 질문만 하나 짚고 이제 넘어가 볼까 합니다. 배운 사람이 왜 그래? 알만한 사람이. 이거는 뭔가 꾸짖거나 나무랄 때 하는 이야기죠. 배우거나 아는 사람은 뭔가 행동도 올바르게 해야 한다는 함축을 우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너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 선생님이? 라든지 너 집에서 부모님에게 그렇게 배웠니? 라든지 이런 것도 뭔가 나무랄 때 하는 말이죠. 배우면 잘 행동해야 한다는 생각은 우리 동양적인 사고방식에서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덕과 알의 관계.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사유방식은 많이 아는 것과 좋게 윤리적으로 사는 것은 좀 별개의 영역인 것이 우리 상황의 어떤 상식이죠.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덕을 쌓고 지성적으로 관조하면 생각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게 되나?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제대로 알면 아는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대답했죠. 아크라시아는 불가능하다. 아크라시아는 제대로 알지 못해서 생긴다. 그래서 자제력 없으면 불가능하고 제대로 알기만 하면 누구나 자제력이 생겨서 나쁜 걸 피하고 좋게 살 수 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약간 다른 견해를 보여줍니다. 아크라시아가 무지로 인해서 생긴다는 점, 이건 동의하지만 안다고 해서 바로 덕이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암과 덕은 연결은 밀접히 됩니다. 그런데 동일한 것은 아니다. 즉 지덕합일은 아닌 것입니다.
다이어트를 하면서 안 먹어야 되는 떡볶이를 먹는다? 소크라테스, 플라톤은 다이어트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떡볶이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먹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제력을 잃게 만드는 다른 요인, 일종의 무지 때문에 먹는 거다. 먼저 들어가 볼까요? 아크라시아, 즉 자제력 없음. 우리가 지금 말하기로는 의지박약 있죠. 여러분들 뭐를 결심했는데 의지박약으로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3가지가 있대요. 첫째, 알고 있지만 활용하지 못하는 거. 이게 그야말로 의지력 박약입니다. 의지 결핍이에요. 알을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담배를 피우면 건강에 나쁘다는 알은 갖고 있는데 계속 피우고 싶다는 그런 의지 결핍 때문에 금연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 두 번째, 가능태로서의 암과 현실태로서의 무지. 가능태로는 아는데 현실태로는 몰라요. 예를 들어서 술에 만취한 사람에게 어이 집으로 가셔야죠. 집이 어딥니까? 대답을 못해요. 원래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현실태로는 무지한 거예요. 술 기운 때문에 장애가 생기는 것이죠. 모르는 것은 아닌데 암의 발휘를 막는 요인이 작용하는데 비슷한 장애 요인으로 격정, 분노, 명예욕, 돈욕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 내가 이 뇌물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 아는데 돈욕심으로 받고 마는 것. 요게 가능태로서의 암과 현실태로서의 무지입니다. 요거는 의지력 결핍하고 약간 통하는 면도 있죠. 3번, 보편적 전제로서의 암과 개별적 전제로서의 무지. 즉, 당분이 많은 음식이 다이어트에 나쁘다. 이건 알고 있는데 눈앞에 이 과일이 당분이 굉장히 많다는 거를 모를 수 있어요. 즉 떡볶이가 다이어트에 나쁜 음식이라는 걸 모를 수가 있어요. 그 보편적 전제로서의 알은 있지만 개별적 전제로서는 모르는 경우에 정보 불균형인 거죠. 한마디로. 요거는 약간의 무지입니다. 요게 아크라시아의 원인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암과 실천의 연결을 방해하는 다양한 요소를 지적을 하고 있어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전통에서 더 나아가서 암과 실천의 문제를 아주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게 했죠.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조금 더 다가오는 그런 설명인 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 오르가논, 범주 실체, 그 다음에 존재론, 진료 형상이론, 사원인설, 가능태, 현실태, 그리고 신, 형이상학,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리학까지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을 쭉 한번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자신의 강의록과 학교를 남겨두고 황급히 아테네를 떠난 후에 그러고서 한 1년 있다가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그리스의 클래식이라고 하는 고전시대의 위대한 사유는 이것으로 막을 내립니다. 시대의 경랑이 철학에도 큰 변화를 몰고 오는 거죠. 그 마케도니아 제국, 알렉산드로스 제국. 시대가 변했지만 삶은 계속되었고 삶의 문제들은 여전히 절박했기 때문에 새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철학이 차차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이 헬레니즘입니다. 오늘 살펴본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 여러분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은 이게 이제 동영상이니까 그 부분을 찾아서 다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긴 시간 동안 저와 함께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를 나누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강의는 8강이고요. 세상 친절한 철학사 수업 1,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헬레니즘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